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남북 분단에 이르게 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직후에 북한도 정권을 수립을 하면서 결국엔 남북 분단이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 북한의 정권 수립 과정은 우리가 오늘 수업 말미에 잠깐 다루도록 할 거고요. 오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반민특위와 농지개혁입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광복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기본적으로 해방이겠죠.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 손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독립은 곧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예요. 새로운 사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어왔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자,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친일파의 청산이죠.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토지 문제입니다. 자, 그 당시에 워낙에 지주 소작제가 견고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지주 소작제 같은 경우는 정근대 시대부터 이어지던 거니까. 자, 문제는 이 지주 소작제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면서 수많은 농민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불만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착취구조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빈부격차나 이런 사회 문제를 너무나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크게 보면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었겠죠. 자,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해방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3년의 혼란 동안 이 혼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이런 과제들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게 됐던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남북분단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맞게 되는 건데요. 어찌되었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는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뒤로 밀렸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문제와 토지에 대한, 농지에 대한 개혁이 실시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반민특위 활동과 농지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여기 나와 있듯이 무슨 행위자들? 여기 나와 있듯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부르죠. 친일파들. 이 친일 세력들을 어떻게 청산할 거냐가 상당히 문제였는데요. 이 친일파 청산의 문제가 해방 3년 동안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군정이라든지 아니면 우익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친일파 세력을 청산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미군정이 일제 통치기관을 존속시킨 채로 남한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친일파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사회적인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 친일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기반을 했던 거예요. 미군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 같은 경우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자, 두 번째로 우익 세력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자, 이 해방 3년 동안 좌우 갈등이 치열해지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었죠. 이 과정에서 선생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사회의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수의 친일 세력들이 반공, 그러니까 좌익을 반대하는 활동의 선봉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친일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우익이 반탁 운동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즉 좌익과의 어떻게 보면 극한 대립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좌익 세력을 어떻게 보면 탄압하고 좌익 세력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가장 선봉에 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친일 세력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좌우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좌우 갈등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우익 세력 내부에서는 이 친일 세력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그 당시 정세상에서는 쉽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장 좌익과의 갈등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특히 이 당시 경찰 조직 내에 친일 세력들이 상당히 다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제 통치 기간을 기본적으로 존속시킨 상황에서 남한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것도 일제 강점기 경찰 조직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 조직 내에 있는 친일 세력들이 특히 좌익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겁니다. 자, 이런 방금 살펴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벌이 계속해서 미뤄지긴 했지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됩니다. 1948년 9월이고요. 이 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재헌헌법의 특별 규정으로 헌법 101조로 이 반민족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헌법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 위한 법이 1948년 9월에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해서 이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국회 직속으로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는 기관이었고요.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보통 반민특위라고 부릅니다. 이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됩니다. 이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검사나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재판부에서 이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된 거죠. 활동은 당연한 거지만 주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하고요.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와 체포를 착수합니다. 이게 이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어떻게 보면 활동인 거고요. 이 활동 내용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교과서 230쪽에 나와 있는 담화인데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좌익 반란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 중에 친일 경찰 출신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친일 경찰들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 경찰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민족 행위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행위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일파로 이렇게 지목이 돼가지고 잡혀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한 그리고 좌익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이런 경찰관들 잡아가면 안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지금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어떻게 보면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는 측면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1949년 5월부터 시작이 돼서 5월, 6월, 7월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국회에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좌익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대변하는 간첩들이 있어서 이 국회 내에서 북한에 유리한, 좌익에 유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갑자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공산당과 내통하였다는 구실로 특히 반민특위에 소속되어 있던 국회의원들이 많이 구속됩니다. 당시 이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어떻게 보면 정책에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을 소장파 국회의원들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상당히 갈등이 많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돼서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구속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반민특위의 활동 같은 경우는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게다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경찰들이 특히 친일 세력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당하고 있던 이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서 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겠죠.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즈음이 되면 분위기 자체가 반민특위의 활동, 이게 쉽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이때 1949년 6월에 마찬가지입니다. 1949년 6월에 김구가 암살됩니다. 김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단독정부의 수립에 반대하면서
정부 참여에 거부를 했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반정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이끌어 나가던 인물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인물인 김구가 백주대낮에 암살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건 뭐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들을,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반정부 활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떻게 보면 탄압을 실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부릅니다. 6월 공세라고 불러요. 1949년 6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을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이라든지 김구 암살을 통해 가지고 찍어 누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힘들어지고요. 그런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주도했던 반민특위 활동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6월 공세 직후에 정부에서는 반민특위의 해산까지 요구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휘말려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개정됩니다. 그럼으로써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제시되었던 처벌기한이 축소가 되고요. 결국 반민특위 활동 자체도 유명무실됩니다. 왜냐하면 반민특위에 소속되어 있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당장 구속돼가지고 간첩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민특위 활동이 완전히 유명무실화되면서 결국 반민족 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기소된 사람들 중에 재판으로 넘겨질 사람들 중에 소수만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감형을 받고 형 집행 정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반민족 행위자 청산의 노력 같은 경우는 시도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좌우익 간의 갈등이라든지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서 결국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친일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원죄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 직후에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이후에는 훨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남북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친일 청산의 목소리를 다시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일련의 사건들 있죠. 일련의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친일 행위를 청산하자는 건 당연히 친일파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 친일파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을 보면 반공주의에 어떻게 보면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공주의에 선봉에 선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어떻게 보면 지목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북한과의 대립이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진 가운데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이렇게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 갈등에서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건 좌익, 즉 그리고 북한을 돕는 행동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친일 청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중요 문제였던 토지개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도 나오지만 광복 당시 농민들 중 절반 이상이 소작농이었어요. 자, 게다가 자기 땅으로만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는 겨우 15%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소작농이었는데 소작농이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결국 한 15% 불과하고는 결국에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문제 해결은 광복 이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워낙에 지주소작제가 강고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지주소작제 자체를 해결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얘기를 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해달라. 자, 이 경자유전이라는 건 여기 나오는데요. 경작한 자가 땅을 갖자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지주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착취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토지개혁 요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세력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건지가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 게다가 남한 지역의 얘기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훨씬 더 빠른 상황에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토지개혁이 실시됐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남한 농민들에게도 전해지겠죠. 당연히 남한 농민들도 불만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 군정이 1948년에 일단 과거의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귀속농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과거에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귀속 농지를 먼저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일본인 소유했던 귀속 농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부였겠죠. 결국 본격적인 농지개혁은 정부 수립 이후에 진행됩니다. 자, 재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건 재헌헌법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하고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49년 6월에 법률이 제정이 되고요. 50년 3월에 결국에는 이 법률에 따라서 농지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보다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50년 3월에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자, 이 농지개혁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핵심 모토는 요거죠. 경자, 유전의 원칙. 즉,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원칙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기존에 있던 지주, 소작제의 폐지입니다. 지주처럼 농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이제 농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경작하는 자, 즉 농민들이 그 농토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도 분배를 하겠죠. 자, 그리고 또 알아두실 건 농사를 짓더라도 너무 넓은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건 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몰수와 분배, 요 문제가 상당히 치열했던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세력들이 이런 토지나 농지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지만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고 했었죠. 자, 북한 지역에서 1946년 3월에 시행됐던 이 토지개혁 같은 경우는 핵심은 이겁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되게 급진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토지 분배가 이루어진 거죠. 전혀 보상해주지 않고요. 일단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전부 다 몰수를 한 다음에 일정 토지를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농민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자, 남한 지역 같은 경우는 요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합니다. 사들인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자, 그리고 그걸 바로 돈으로 주진 않고요. 지가증권이라는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주들 같은 경우는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이 지가증권으로 그 외에 3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이걸 매입을 했으니까 이제 농민들의 분배를 해줄 때도 당연히 유상으로 실시가 되겠죠. 토지 수확량의 30%를 5년간 납부하는 형태로 분배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남한에서는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가증권으로 지급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바로 돈을 받을 경우에는 또다시 다른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증권 형태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추진했던 농지개혁의 또 다른 목표는 뭐냐? 일단 지주소작제를 폐지를 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땅을 결국에는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얻게 되는 지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지주들이 산업에 투자하길 바랬던 거예요. 회사에 투자하길 바랬던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목표로 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결국 이걸 통해서 지주소작제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되죠. 자, 요거 조금 기억을 해두실 게, 자, 1950년 3월이죠. 자, 무슨 전쟁 직전일까요? 그렇죠. 6.25 전쟁 직전입니다. 6.25 전쟁 직전에 이 농지개혁이 실시됨으로써 수많은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내 평생 처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요. 자, 그 직후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이 순식간에 남한 지역을 점령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농민들이 생각보다 북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새롭게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받게 되는 농지들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역할을 했던 측면이 있다고 농지개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에서는 6.25 전쟁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알아주시고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묘한 시기였던 거죠. 3월에 어떻게든 실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근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 말고 일반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정책 시행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지체가 됐죠. 그 과정에서 이런 소식들을 미리 알게 된 지주들이 미리 토지를 처분하는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상 분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들었던 측면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직후에 터지잖아요. 이 6.25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요. 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별도의 세금을 또 걷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너무나도 커지자 결국엔 이거에 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농지를 되팔고 소작농화되는 경향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소작농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소지주층이 지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데 실패하는 측면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 얘기 있죠. 지가증권을 지급했던 거. 자, 문제는 이 직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해요. 근데 지가증권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똥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 큰 금액을 갖지 못했던 중소지주층들 같은 경우는 이 지가증권이 진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상하기는 힘들었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산업자본가로 전환함으로써 우리가 산업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도였던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반민특위와 농지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945년 이후에 3년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적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자, 48년에 정부를 수립하고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쌓여있던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토지개혁을 실시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긴 합니다. 자, 근데 반민족 행위 처벌 같은 경우는 특히 좌우익 간의 갈등 이랑 얽혀지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마무리는 그럼 북한의 정권 수립 과정입니다. 자, 요건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광복 직후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볼 거니까요. 자, 광복 직후에는 기본적으로 남한에서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단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들이 펼쳐집니다.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된다고 했었죠. 북한 지역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조만식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자, 이 민족주의 계열의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던 조만식 같은 경우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초기에는 소련군이 어떻게 보면 조만식이 협조적인 태도들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조만식이 반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후부터는 이 조만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조만식이 반탁운동에 어떻게 보면 선봉에 나서기 시작을 한 직후에 소련군이 이 조만식을 구금하고요. 활동을 아예 금지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조만식이 완전히 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역 내에서는 점점 민족주의 계열의 어떻게 보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 쭉 흘러가는 상황에서 1946년부터는 소련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차츰차츰 수립하려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선 1946년 초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수립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뭐냐면요. 북한 지역에서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소련이 미국처럼 자기들의 군정청을 설치하고 자기들이 직접 북한 지역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자치기구들에게 행정권을 넘겨서 이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 지역을 어쨌든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소련은 여기에 간섭도 하고 자문도 하긴 하겠지만요. 자, 이 인민위원회, 각 지역에 있던 인민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중앙조직이 점점 필요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앙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입니다. 북한 전역을 포괄하는 중앙기구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공산주의 세력들이 주도를 하게 되고요. 소련군 사령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소련군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이 여기에 위원장을 맡으면서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질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작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46년 3월부터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요런 어떻게 보면 흐름들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 북한 지역에서 사회주의적인 사회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 과정에서 점점 남북의 갈등이라든지, 좌우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점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이 실천되기 힘들어지는 측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46년, 47년이 지나가면서 47년에는 결국 미국이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해버리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 정권, 북한 이런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남북협상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남북협상이라는 건 김구와 김규식이 제안했던 그 남북협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48년 초에.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는데요. 자, 알아둘 건요. 이게 후의 얘기고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남북협상에 참여하면서 유엔의 단독선거 결정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그 이면에는 단독정권, 즉 북한 차원의 단독정권을 수립하려는 준비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편을 하고요. 뭐가 빠진 건가요? 임시가 빠진 거죠. 좀 더 어떻게 보면 구체성을 띠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헌법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인민군 군대를 창설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들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는 노력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겉으로는 이런 유엔의 단독선거 결정을 비판한다든지 남북협상에 참여를 하면서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독선거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키워나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8월 25일에 추진합니다. 이 최고인민회의라는 건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는 이제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이 결국엔 제정이 되고 이 초안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겠죠? 헌법이 제정이 되고 초대 수상으로 김일성이 선출이 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게 9월 9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47년 그리고 48년을 어떻게 보면 지나오면서 북한 같은 경우도 자기들 차원에서의 단독 정권을 수립하려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명분을 쌓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 중에서 하나도 남북협상을 이제 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흐름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실 게 남한 정권이든 북한 정권이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남한 정권 차원에서는 이런 거죠. 유엔에서 결정한 어떻게 보면 총선거 결정을 저들이 따르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통성이 있는 정부는 우리다. 자, 저들은 어떻게 보면 무찔러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북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괴뢰 정부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남한 정권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남북한의 어떻게 보면 민족 내부의 어떻게 보면 문제를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힘을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 남한 지역을 차지한 괴뢰 정부다. 저들을 어떻게 보면 물질러내고 우리가 전 국토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고 48년에 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 두 정부 간에 실질적인 충돌도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무력 충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48년, 49년, 50년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갈등이 결국엔 북한의 침략으로 터져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6.25 전쟁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터지게 됐는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죠. 48년 결국 분단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48년 분단이 됐을 때의 사람들, 남한 지역의 사람들이나 북한 지역의 사람들이나 물론 분단이 되긴 했지만 이런 생각들이었을 거예요. 이 분단이 평생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어떻게든 이 분단을 끝내고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라는 열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열망을 어떻게 보면 단번에 부숴버린 게 바로 6.25 전쟁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반민특위와 농지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고요. 북한의 정권 수립 과정도 간단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